네, 안녕하세요. 유티그 채널 미국 주식 이슈 워치입니다.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계신 IPO가 하나 있죠. 바로 AI,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심장질환 진단을 혁신하려는 기업, 하트플로우입니다. 네, 티커 심볼은 HTFL, 이걸로 이제 나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요, 이 하트플로우라는 회사가 표준 CT 스캔 데이터 있잖아요. 이걸 가져다가 AI로 분석을 해서 3D 심장 모델을 딱 만들어요. 그리고 그걸로 혈류가 어떻게 흐르는지, 뭐랄까 유체역학 분석을 하는 거죠. 이걸 통해서 진단 정확도를 확 높이고 또 불필요한 침습적 시술, 그러니까 몸 안에 직접 기구를 넣어서 하는 검사나 시술 같은 것들을 줄이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진짜 흥미로운 점은 당초에 한 2억 달러 정도 규모로 공모를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걸 무려 2억 9,200만 달러까지 거의 뭐 46%나 상향 조정을 했다는 소식이에요. 네, 맞아요. 그 규모 상향 조정이 시장의 기대감을 보여주는 첫 번째 신호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게다가 주관사를 보면 JP 모건, 모건 스탠리, 뭐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최상위 투자은행들이 딱 붙었습니다. 이러니 뭐 시장 기대감이 상당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하트플로우 IPO, 과연 투자를 해도 괜찮을지, 어떤 점이 좋고 또 어떤 점은 좀 우려가 되는지 아주 꼼꼼하게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긍정적인 측면부터 좀 짚어보죠. 이 IPO 분위기가 정말 뜨겁습니다. 네, 분위기는 확실히 뜨거워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공모 규모를 46%나 늘렸다는 거, 이건 뭐 기관 투자자들이 이 주식 꼭 받아야겠다 하는 수요가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다는 아주 명백한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수로 예측 단계에서부터 열기가 대단했다는 거죠. 네, 그리고 공모가 희망 범위도 원래 주당 15달러에서 17달러였는데 이걸 또 17달러에서 18달러로 올렸어요. 이것도 사실상 우리 회사 같이 이 정도는 받아야겠다는 자신감의 표현이고 또 상장 후에 주가가 더 오를 거라는 기대감을 높이는 뭐랄까 가장 확실한 신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가격 범위 상향 조정까지 있었다는 건 확실히 기관들의 관심이 집중됐다는 증거이긴 합니다. 그리고 또 AI 플러스 의료, 이 조합 자체가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테마 중 하나잖아요. 네, 뭐 성장 섹터로 분류되죠. 하트플로우는 바로 이 분야에서 그것도 심장질환이라는 매우 중요한 영역에서 확실한 기술력을 보여주고 있는 선두주자라는 이미지가 강합니다. 이런 점이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가는 거죠. 네, 기술적인 부분에서의 혁신성은 인정할 만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아까 잠깐 언급했던 주간사 라인업, JP 모건, 모건 스탠리, 그리고 초기 투자자들 면면을 보면요. 와, 이게 또 대단합니다. 베인 캐피탈, 베일리 기퍼드, 웰링턴 매니지먼트, 피델리티. 네,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세계적인 VC들이나 자산운용사들이죠. 그렇죠. 이런 글로벌 큰손들이 초기부터 투자자로 참여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 딜의 신뢰도를 굉장히 높여주는 요인이라고 생각해요. 보통 이런 큰손들은 아무데나 투자 안 하잖아요. 성공 가능성이 맞아 보이는 딜에는 잘 참여하지 않는 경향이 있죠. 물론 시장의 열기,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긍정적인 시그널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인정해요.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냉정하게 봐야 할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 그렇죠. 어떤 부분일까요? 상장을 시도하는 게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네. 2021년에 스펙 합병을 통해서 상장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결국 무산됐었거든요. 아, 스펙 상장 시도가 있었군요. 그건 저도 놓쳤던 부분이네요. 네, 물론 뭐 그때 당시보다는 지금 좀 더 낮은 밸류에이션으로 재도전한다는 점, 그건 긍정적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과거에 한 번 상장에 실패했다는 사실은 일부 투자자들에게는 이거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야? 하는 불안감을 줄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과거 스펙 상장 실패 이력은 확실히 한번 생각해 볼 문제네요. 그리고 뭐 커뮤니티 반응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다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추정컨대 많은 투자자들이 와, AI 의료 기술이라니 성장 잠재력 엄청나겠다 하는 기대와 동시에 근데 이 회사 돈은 제대로 벌고 있나? 재무적으로 괜찮은 건가? 하는 우려가 공존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 재무적 리스크 부분은 정말 중요하죠. 그건 잠시 후에 더 자세히 다뤄보기로 하고요. 네, 특히 이제 뒤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결국 이 수익성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하트플로우의 펀더멘털, 그러니까 기업의 기본적인 체력과 경쟁력을 좀 더 깊게 들여다보겠습니다. 강점과 기회 요인, 그리고 약점과 위험 요인을 나눠서 살펴보죠. 먼저 강점부터 볼까요?
네, 강점이라면 역시 기술력이겠죠. 맞습니다. 하트플로우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역시 그 독보적인 기술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AI와 컴퓨터 유체역학, CFD, 이걸 결합한 기술인데요. 유체의 흐름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분석하는 거죠. 이걸 심장 혈관에 적용했다는 거고요. 그렇죠. 단순히 CT 이미지로 혈관이 얼마나 좁아졌는지 보는 걸 넘어서서 그 좁아진 혈관 때문에 실제로 혈류 흐름에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지를 AI가 정량적으로 분석해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40만 명이 넘는 환자 데이터를 분석했다고 해요. 이건 정말 엄청난 양의 데이터인데 후발주자들이 쉽게 따라오기 힘든 강력한 데이터 해자, 데이터 모트를 구축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데이터가 많을수록 AI 모델의 정확도는 더 높아지니까요. 그 점은 확실한 경쟁 우위가 될 수 있겠네요. 네, 실제로 임상시험 결과를 보면요. 기존의 표준적인 진단 방식보다 무려 78%나 더 높은 정확도로 재관류술, 그러니까 막힌 혈관을 가시 뚫어주는 시술이 정말로 필요한 환자를 식별해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이건 뭐 임상적인 유용성이 확실하게 입증되었다고 봐야죠. 78%더 높은 정확도라면 상당히 인상적인 수치입니다. 임상 현장에서의 가치를 보여주는 결과네요. 그리고 또 하나, 이 회사가 공략하는 목표 시장 자체가 어마어마합니다. 전 세계 사망 원인 1위가 바로 심혈관 질환이잖아요. 그렇죠. 시장 규모가 워낙 크죠. 네. 특히 이 AI를 활용한 심장 진단 시장은 앞으로 연평균 20% 이상 고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하트플로우는 이 거대한 시장 성장의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위치에 있다는 거죠. 당장 미국 내 시장 기회만 해도 약 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거의 6조 원이 넘는 규모로 추정될 정도니까요. 이 잠재력만 봐도 어마어마하죠. 시장 크기와 성장성 자체는 확실히 매력적인 부분입니다. 문제는 그 시장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점유하고 수익으로 연결하느냐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병원이나 영상의학센터 같은 곳을 대상으로 분석 건당 과금을 하는 SaaS,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 모델을 채택했어요. 아, 소프트웨어 구독 모델이군요. 네, 그러니까 뭐 비싼 의료 장비를 한번 팔고 끝나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 사용료를 꾸준히 받는 방식인 거죠. 이건 하드웨어 판매 모델과는 다르게 훨씬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반복 매출을 창출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네, SaaS 모델은 확실히 반복 매출 측면에서 유리한 구조이긴 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또 있습니다. 바로 보험 적용 확대인데요. 미국은 아시다시피 의료비가 엄청나게 비싸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보험 적용이 안 되면 상용화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보험 커버리지가 핵심이죠. 그런데 하트플로우의 기술은 미국 정부가 운영하는 노인의료 보험인 메디케어는 물론이고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같은 아주 큰 민간 보험사들이 보험 적용 범위를 계속 확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아, 메디케어와 주요 민간보험사 커버리지가 확대되고 있다고요? 그건 상당한 진전인데요. 네. 실제로 2024년 기준으로 연 44%에 달하는 높은 매출 성장률을 기록했는데 이게 바로 이런 보험 적용 확대에 힘입은 바가 크다고 분석됩니다. 이건 그냥 성장할 것 같다는 기대감이 아니라 실질적인 매출 가속화의 근거가 되는 거죠. 보험사들이 왜 적용을 확대하는 걸까요? 뭔가 이유가 있을 텐데요. 그 이유가 바로 하트플로우 기술의 핵심 가치와 연결됩니다. 이 기술을 사용하면 불필요하고 위험할 수 있는 침습적 관상동맥 조영술 같은 검사를 줄일 수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더 안전하고 비용 효율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위험 부담을 덜고 의사 입장에서는 더 정확한 진단 정보를 얻고 보험사나 병원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의료 시스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뭐랄까 윈윈윈 구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보험 적용이 확대되는 겁니다. 환자 예후 개선과 비용 절감 효과가 입증되면서 보험사들을 설득한 거군요. 네. 그리고 또 하나 CPT 코드, Current Procedural Terminology 코드를 획득했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건 미국 의료 시스템 내에서 특정 의료 서비스나 시술 식별하고 보험 청구를 하기 위해 사용하는 공식 코드인데요. 아, 그러니까 정식 의료 서비스로 인정받고 보험 청구가 가능해졌다는 의미군요. 맞습니다. 이게 없으면 사실상 병원에서 정식으로 사용하고 보험사의 비용을 청구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CPT 코드 획득은 상업화의 아주 중요한 이정표이고 기관 투자자들에게는 이 회사가 실제로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는 매력적인 시그널로 작용하는 거죠. 네, CPT 코드 획득은 확실히 상업적 측면에서 중요한 성과입니다. 기술 개발뿐 아니라 실제 시장 진입 장벽을 넘었다는 의미니까요. 자, 이렇게 들어보면 정말 장밋빛 미래가 펼쳐질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제 좀 냉정하게 봐야 할 부분들이 있겠죠.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성장 스토리는 분명 화려하고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숨어있는 리스크 요인들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네. 어떤 리스크들이 있을까요? 가장 큰 건 역시 네, 역시 수익성 문제입니다. 이게 가장 큰 약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2024년에 매출이 1억 2,58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700억 원 정도 되나요? 상당히 인상적인 매출 성장을 보여준 건 맞습니다. 그 매출 성장률 자체는 높죠. 하지만 문제는 그 밑에 있는 순손실입니다. 같은 기간 순손실이 9,640만 달러, 거의 1억 달러에 육박해요. 매출보다 손실이 그렇게 크다는 거죠. 매출이 1억 2천만 달러인데 손실이 9,600만 달러면 거의 매출의 77% 정도가 손실이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건 누적 적자 규모입니다. 지금까지 쌓인 적자가 무려 10억 달러 수준이에요. 우리 돈으로 1조 3천억 원이 넘는 돈이죠. 10억 달러 누적 적자. 와, 정말 엄청난 규모네요. 네, 물론 성장주니까 초기 투자가 많아서 적자가 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이런 막대한 손실을 감수하면서 성장에만 매달릴 수 있을지는 정말 의문이라는 거죠. 흑자 전환 시점이 언제가 될지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확실히 재무 상태는 좀 불안해 보이네요. IPO로 자금을 조달하는 이유도 결국 이 적자를 메우기 위한 목적이 크겠군요. 네, 그 점도 지적해야 합니다. 이번 IPO를 통해서 조달하는 자금 있잖아요. 그중에서 상당 부분, 대략 한 5천만 달러에서 5,500만 달러 정도가 기존에 있던 부채를 상환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 자금의 상당 부분이 빚 갚는 데 쓰이는군요. 그렇죠. 물론 나머지 자금은 연구개발, R&D, 영업 및 마케팅 비용으로 쓰여서 성장에 재투자되겠지만 신규 자금의 상당 부분이 과거의 빚을 갚는 데 사용된다는 점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일 수 있습니다. 온전히 성장을 위해 쓰이는 게 아니니까요. 그렇겠네요. 성장을 위한 투자보다는 급한 불 끄는 느낌도 약간 들 수 있겠어요. 그리고 또 다른 리스크는 이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이 100% 소프트웨어 플랫폼에 의존한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소프트웨어 자체에 문제가 생겼을 때 비즈니스 전체가 마비될 수 있다는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코드에 심각한 결함이 발견된다거나 해킹 공격을 받거나 아니면 그냥 서버 문제로 서비스가 갑자기 중단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병원에서 진단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거군요. 심각한 문제네요. 네, 환자 진단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파장이 매우 클 수 있습니다. 실제로 회사 스스로도 과거의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인해서 서비스가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던 사례가 있었다고 S1 서류, 증권 신고서에 인정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실제로 있었군요. 기술 의존성이 높은 만큼 안정성 확보가 정말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경쟁 환경도 절대 만만치 않습니다. 할트플로우의 기술이 물론 혁신적이긴 하지만 유일무이한 기술은 아니에요. 경쟁사들이 있나요? 네, 예를 들어 클리얼리나 Arteris, 또 한국 기업인 메디컬 IP 같은 회사들도 유사한 AI 기반 심혈관 분석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빠르게 성장하면서 상당한 규모의 투자 유치에도 성공했습니다. 이런 직접적인 경쟁사들이 있다는 거죠. 스타트업들 간의 경쟁도 치열하군요. 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무서운 건 기존의 거대 의료기기 기업들이에요. 시멘스 헬테니어스나 필립스 헬스케어 같은 회사들 말이죠. 전통적인 강자들이군요. 그렇죠. 이 회사들은 막대한 자본력과 전 세계적인 병원 유통망, 그리고 브랜드 인지도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강점을 무기로 AI 진단 분야에 공격적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거대 기업들과의 경쟁 심화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거죠. 할트플로우가 이 경쟁에서 계속 우위를 점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확실히 경쟁 환경이 앞으로 더 치열해질 가능성이 높겠네요. 마지막으로 또 하나 중요한 리스크가 있습니다. 바로 의료 수가 및 규제 변동성 리스크입니다. 아까 보험 적용 확대가 강점이라고 했는데 그게 또 리스크가 될 수도 있다는 건가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매출의 상당 부분이 메디케어를 포함한 보험사들이 지불하는 의료 수가에 크게 의존하는 구조잖아요. 네. 그런데 이 의료 수가는 정부, CMS, Centers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 나 민간 보험사들의 정책 결정에 따라서 언제든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재정 긴축을 이유로 갑자기 특정 기술에 대한 수가를 삭감한다거나 보험 적용 기준을 더 까다롭게 바꿀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매출에 직접적인 타격이 오겠군요. 네, 이건 할트플로우가 스스로 통제하기 어려운 외부적인 변수이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위험 요인입니다.
정책 하나가 바뀌면 회사의 실적이 크게 휘청거릴 수 있다는 거죠. 정말 여러 가지 리스크 요인들을 꼼꼼하게 따져봐야겠네요. 기술력만 보고 섣불리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투자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이런 강점과 약점, 기회와 위험 요인을 모두 균형 있게 고려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흥미진진한 부분이죠. 이 모든 요인들을 종합했을 때 과연 상장당의 주가는 어떻게 움직일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투자를 고려한다면 어떤 매매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을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이게 또 가장 궁금하신 부분일 텐데요. 제 생각에는요, 앞서 말씀드린 그 폭발적인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 그리고 지금 시장 전반의 긍정적인 분위기, 특히 AI 플러스 의료라는 아주 매력적인 테마,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상장당의 시초가는 공모가 상단이 $18를 기준으로 했을 때 상당히 높게 형성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상당히 높게라면 어느 정도로 예상하시나요? 글쎄요,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조심스럽게 예상해 보자면 최소 30%에서 50% 이상, 그러니까 주당 한 $23에서 $28 범위, 혹은 시장 분위기가 정말 좋다면 그 이상에서 시작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0%에서 50% 상승 출발이라 확실히 시장의 기대감이 반영된 예측이네요. 네, 물론 초기 변동성은 정말 극심할 겁니다. 이건 거의 모든 IPO가 그렇죠. 개장 직후에는 아마 공모가의 주식을 배정받은 초비 투자자들의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져 나올 거고요. 네, 단기 수익을 노리고 바로 파는 물량들이죠. 그렇죠. 동시에 이거 더 가겠다 하고 추가 상승을 기대하는 매수세도 아주 강하게 충돌할 겁니다. 그야말로 엄청난 힘겨루기가 예상되는 거죠. 그 이후의 흐름은 몇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초기 급등 후에 어느 정도 조정을 거치면서 좀 안정적인 지지선을 다지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말 강력한 매수세가 계속 유입되면서 조정 없이 그냥 쭉 우상향하는 흐름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측 불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리고 당연히 그날 나스닥 전체 시장 분위기가 어떠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겁니다. 시장 전체가 좋으면 더 탄력받을 수 있고 안 좋으면 아무리 개별 종목이 좋아도 힘을 못 쓸 수도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높은 시초가와 극심한 변동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무턱대고 뛰어드는 건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죠. 특히 포모, Fear of Missing Out 때문에 추격 매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소위 말하는 승자의 저주, 위너즈 커스에 빠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남들보다 비싼 가격의 주식을 사서 결국 손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철저한 원칙에 기반한 아주 신중한 접근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신중한 접근.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을 제안하시겠어요? 제가 제안하는 전략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초기 변동성을 일단 관망하라. Wait and see. 일단 지켜보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특히 성격 급하신 분들 개장하자마자 막 사고 싶어 하실 텐데요. 그러지 마시고 최소한 개장 후 15분, 길게는 30분 정도는 그냥 지켜보시는 게 좋습니다. 초기 고점이 어느 정도에서 형성되는지, 그 후에 주가가 조정을 보이면서 좀 안정적인 지지선을 만들어가는지, 이런 흐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흥분된 상태에서 벗어나서 좀 이성적으로 판단할 시간을 보는 거죠. 네, 맞아요. 초반 15에서 30분은 정말 정신없죠. 그때 휘말리면 안 되겠네요. 둘째, 분할 매수로 접근하라. 스케일 인. 이건 투자의 기본 원칙이기도 한데요. 특히 이렇게 예측 불가능성이 높은 IPO 당일 거래에서는 절대로 한 번에 모든 투자금을 투입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몰빵 투자는 위험하죠. 네. 내가 이 종목에 총 100만 원을 투자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이걸 한 2번이나 3번 정도로 나누어서 분할 매수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 지켜보다가 이 정도 가격이면 괜찮겠다 싶을 때 30만 원어치 사고, 만약 주가가 좀 더 내려오면 거기서 또 30만 원어치 사고,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하면 평균 매입 단가를 관리할 수 있고 혹시 잘못된 가격에 들어갔을 때 리스크를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네, 분할 매수. 리스크 관리의 핵심이네요. 그리고 셋째, 이게 가장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명확한 손절선을 설정하라. Set a stop loss. 아, 손절 라인. 네. 주식시장에 얼마나 버느냐보다 중요한 게 얼마나 잃지 않느냐는 말이 있잖아요. 주식을 매수하기 전에 반드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손실 범위를 미리 정해두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하는 게 좋을까요? 예를 들면 내 평균 매입 단가 대비 마이너스 5% 가격을 이탈하면 무조건 판다 라거나, 아니면 차트상 중요해 보이는 지지선이 깨지면 판다 와 같이 아주 구체적인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실제로 그 가격에 도달하면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말고 그냥 기계적으로 손절매를 실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더 큰 손실을 막을 수 있어요. 네, 원칙을 세우고 기계적으로 지키는 것 정말 중요하죠. 말처럼 쉽지는 않지만요. 어렵죠. 하지만 꼭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핵심적인 위험 요인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방금 계속 얘기했던 단기 가격 급변동 리스크입니다. 이건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보다는 순전히 수급과 투자 심리에 의해서 주가가 미친 듯이 널뛸 수 있다는 점이고요. 네, 펀더멘털과 무관하게 움직일 수 있죠. 둘째는 차익 실현 매물 출회 압력입니다. 공모가나 그보다 낮은 가격의 주식을 받은 초기 투자자들은 언제든지 이익을 확정하고 싶어 할 겁니다. 주가가 단기적으로 급등하면 할수록 이 차익 실현 매물 압력은 점점 더 커져서 주가 상승에 발목을 잡거나 하락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언제든 매물 폭탄이 터질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전체 시장 상황의 영향, 마켓 리스크도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헐트플로라는 개별 종목에 대한 기대감이 크고 기술력이 뛰어나다고 해도 만약 그날 갑자기 무슨 악재가 터져서 나스닥 시장 전체가 폭락한다면 헐트플로우 주가도 함께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시장 전체의 위험은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IPO 당일 매매는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겠네요. 전략적인 접근이 필수적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야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헐트플로우 IPO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해봤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볼까요? 네, 정리를 해보죠. 오늘 내용을 한번 요약해보자면요. 헐트플로우는 분명히 AI 기반의 혁신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혈관 질환이라는 거대한 시장 잠재력을 타겟으로 하고 있고요. 또 임상적으로도 그 유용성이 어느 정도 입증이 되었고 세스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과 보험 적용 확대가는 강력한 성장 동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네, 그런 긍정적인 요인들이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공모 과정에서 보여준 기관 투자자들의 뜨거운 수요, 이건 이런 긍정적인 전망을 시장에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희가 계속 지적했던 것처럼 막대한 누적 적자와 지속적인 재무 손실이라는 아주 명확한 약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재무 리스크가 크죠. 네. 그리고 100% 소프트웨어에 의존하는 데 따른 기술적 리스크, 잠재적인 서비스 결함 문제도 있고요. 또 클리얼리 같은 스타트업이나 지멘스 같은 거대 기업들과의 치열한 경쟁 환경,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료 수가나 정부 규제 변화에 따른 정책 변동성이라는 위험 요인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네, 양면을 다 봐야 합니다. 특히 IPO 초기에는 주가 변동성이 극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만약 투자를 고려하신다면 정말 신중한 접근과 함께 아까 말씀드린 손절선 설정 같은 철저한 위험 관리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분석해드린 내용이 이 핫플로우라는 기업과 이번 IPO에 대해서 좀 더 균형 잡힌 시각을 갖추시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중요한 안내 말씀드립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분석 내용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 또는 매도 추천이 절대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모든 투자 결정과 그에 따른 책임은 전적으로 청취자 여러분 본인에게 있음을 명확히 밝힙니다. 신중하게 판단하시고 본인의 원칙에 따라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정보는 저희가 조사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AI 기술의 도움을 받았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용 생성 과정에서 의도치 않은 오류나 실제 정보와의 차이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니 투자 결정을 내리시기 전에는 반드시 회사가 공시한 공식 자료 등을 통해서 직접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미국 주식 이슈워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